재밌게 듣다 보면 쌓여가는 컴공 기본 지식, 비트와 바이트 텍스트 인코딩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자! 컴퓨터의 뇌구조는 어떻게 생겼길래 방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최소의 정보 단위는 0과 1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컴퓨터는 이처럼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비트입니다. 비트는 0 또는 1이라는 정보를 담을 수 있는데요. 신호가 없고 있고 불이 꺼지고 켜지고 0과 1 이런 정보들만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우리 사람은 10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숫자 1부터 10까지 10진수를 다룰 수 있지만 컴퓨터는 신호가 없고 있고 딱 2가지로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진수들이 모여서 조금 더 큰 범위의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죠. 1비트는 0과 1, 딱 2가지의 종류만 담을 수 있고요. 2가지의 비트로는 00, 01, 10, 11, 총 4가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 공식을 이용해보면 한 비트당 2가지의 경우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2 곱하기 2는 4, 총 4가지의 경우를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3비트로는 그렇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8가지의 경우를 나타낼 수 있고요. 8비트로는 총 256개의 다른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밍에서 또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1바이트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1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256가지의 다른 정보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숫자로 친다면 256가지의 다른 숫자를 담을 수 있으므로 숫자 0부터 시작한다면 255가지의 숫자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우리 사람에게 익숙한 숫자 29를 이진수로 나타내려면 간단합니다. 2로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29를 2로 나누면 14라는 목이 생기고 나머지 값은 1이 되죠. 그리고 이 14를 다시 2로 나누게 되면 7이라는 몫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0입니다. 7을 다시 2로 나누면 3이라는 몫이 발생하고 나머지가 1이 생기죠. 3을 다시 2로 나누면 1이라는 몫이 생기고 나머지 값 1이 발생하게 되죠. 1은 더 이상 2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여기까지 발생한 모든 나머지 값을 연결하게 되면 이진수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다시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고 싶다면 나누기 했던 것과 반대로 이제 2의 0승, 2의 1승 각각의 비트의 위치를 2의 0승, 2의 1승 이렇게 숫자를 증가하면서 곱한 다음에 곱한 결과값을 모두 더하면 10진수로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말하는 숫자는 이렇게 이진수로 변환이 되는데 그렇다면 문자는요? 네, 예를 들어 알파벳 A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요. 알파벳 N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특정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사람들이 미리 약속해둔 테이블을 이용해서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테이블을 이용해서 서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표는 ASCII라는 문자열 코드 표를 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ASCII 코드에 들어있는 문자열은 1바이트로 충분히 다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ASCII 코드의 한계점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다국어 언어와 문자열들이 많은데 ASCII 코드에는 그런 모든 문자열이 들어있지 않아요. 한국어도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요. 우리 지구상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자열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에 들어있는 문자열은 1바이트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2바이트 또는 그 이상의 바이트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문자열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표가 바로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 테이블을 보시면요. ASCII 코드에 있던 문자열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다국어의 언어들의 문자열도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심볼과 이모지 같은 아이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당연히 한글도 유니코드에 들어 있습니다. 한글을 유니코드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은요. 여기에 명시되어져 있는데요. 이처럼 유니코드는 다양한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보면 컴퓨터는 0과 1 이 2가지의 종류 중 하나만 담을 수 있는 비트라는 가장 최소의 단위를 가지고 있고 이 비트를 여러 개 묶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1바이트를 가장 최소의 단위로 잡고 보는데요. 이런 비트와 바이트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어떤 데이터 타입이냐에 따라서 메모리에 얼마나 크게 공간이 확보되는지가 정해집니다. C,
Go, Rust, Embedded나 메모리가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타입을 알맞게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과 같이 한 자리의 숫자를 담을 거면서 2바이트나 4바이트 타입의 변수를 사용하면 메모리 낭비겠죠? 맛보기로 살짝만 보여드리면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사이즈가 살짝 변동될 수 있지만 보통 char 타입 같은 경우는 1바이트로 측정이 되고요. unsigned라는 양수만 다룬다면 0부터 255까지, signed라는 음수부터 양수까지 다루는 범위라면 마이너스 127부터 양수 127까지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short는 2바이트로 측정이 되고요. unsigned의 경우라면 0부터 65,535까지 표현이 될 수 있고요. int는 4바이트, long은 8바이트로 표현이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Go에서는요. signed int 8비트부터 시작해서 unsigned int 8비트, int 16비트 등 다양한 타입들이 존재하고요. 동일하게 러스트에서도요. int 8비트부터 시작해서 128까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타입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넘버 하나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도 제각기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세분화적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동영상도 광고로 끊김없이 보고 좋아하는 음악도 즐길 수 있어요. 자, 이제는 1바이트 이상 우리가 영상을 주고받을 때 쓰는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1바이트에 1024를 곱한 게 1kB이고요. 1kB에 1024를 곱한 게 메가바이트, 동일하게 1024를 곱하면 기가바이트가 되고요. 1GB에 1024를 곱하면 테라바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이진수 단위로 곱해진 사이즈는 운영체제에서 우리가 사이즈를 확인할 때 주로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10진수 단위로 곱해진, 즉 1바이트에 1000을 곱해서 킬로바이트가 되고 1kB에 1000을 곱해서 메가바이트가 되는 이런 사이즈들은 외장 디스크나 USB에 표현된 사이즈는 주로 10진수 단위로 곱해진 것을 말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컴퓨터의 용량도 작았고 하드디스크의 사이즈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큰 문제점은 아니었어요. 10진수 단위의 1000바이트와 2진수 단위의 1024는 24바이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크지 않지만 우리가 테라바이트를 얘기한다면 24기가바이트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테라바이트라도 10진수로 계산한 건지 2진수로 계산한 건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정말 많이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100메가바이트라고 표기된 USB를 사서 운영체제에 꼽았더니 실제로 내가 저장할 수 있는 사이즈는 95.37메가바이트라고 뜨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조사에 항의하거나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10진수 표기법과 2진수로 계산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혼돈을 잠재우고자 1998년 IEC라는 단체에서 다른 표기법을 제안합니다.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는 기존의 사람들이 쓰는 10진수 단위로 남겨두고 바이너리 형태로 얘기할 때는 키비바이트, 메비바이트, 이 바이너리에서 BI를 딴 BI를 붙여서 키비바이트, 메비바이트, 기비바이트, 테비바이트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킬로바이트와 키비바이트를 섞어서 사용하긴 해요. 그래서 가끔 메가바이트를 바이트 형태로 변환할 때 구글 컨버터를 이용을 하는데요. 컨버터에 보시면 이렇게 메가바이트인지 메비바이트인지 확실히 구분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컨버터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텍스트 인코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면요. 우리가 어떻게 현존하는 많은 문자열들을 바이너리 형태로 나타낼 건지 그 규격을 약속을 하는 것이 텍스트 인코딩입니다. 예전에는 각각 나라별로 언어마다 다양한 텍스트 인코딩이 존재했는데요. 서로 다른 인코딩 규격 때문에 웹사이트가 깨지거나 한글 문서가 읽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UTF-8이라는 인코딩인데요. 유니코드 트랜스포메이션 for MET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이 MET는 8비트를 말하는데 럽과 켄이라는 아저씨가 개발한 인코딩인데요. 이 럽 아저씨가 입고 있는 티셔츠에 익숙한 캐릭터가 보이시나요? 네, 바로 고 언어를 창시한 럽 아저씨가 만든 텍스트 인코딩 방법이에요. 이 UTF-8은요, 기존의 아스키뿐만 아니라 모든 유니코드를 나타낼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통상적으로 법령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텍스트 인코딩이에요. UTF-8은 가변 길이 유니코드 인코딩 방식입니다. 즉,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길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모든 아스키 코드는 7비트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UTF-8에서는 1바이트로 다 표현할 수 있고요.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최소 2바이트부터 4바이트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UTF-8에서는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대로 데이터를 표현하고요. 만약 2바이트 이상이 필요하다면 첫 번째 덩어리에서 10을 앞에다 붙여주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110을 붙여주면서 총 문자를 나타내는데 몇 바이트가 필요한지 힌트를 줄 수가 있어요. 만약 3바이트가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4바이트가 필요하다면 1110을 붙여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UTF-8은 가변길이기 때문에 바이트가 더 필요하다면 데이터의 범위를 더 늘려서 더 많은 문자열을 나타낼 수 있고요. UTF-16이라는 다른 인코딩 방식도 있는데요. 이것도 가변길이지만 기본적으로 2바이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SCII와 같이 1바이트로만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바이트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UTF-16보다는 UTF-8이 더 통상적으로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제가 깜짝 놀랐던 비트와 바이트, 텍스트 인코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과 같이 고차원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파일을 읽거나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비트와 바이트, 텍스트 인코딩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루게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코멘트 잊지 마시고요. 이것도 정리해주세요 라는 게 있다면 꼭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 Bye! 농막에는 물이 없어요. 집이 없었기는 수도를 안 넣어줘요. 그럼 물이 귀하지. 재밌게 듣다 보면 쌓여가는 컴공 기본 지식, 비트와 바이트, 텍스트 인코딩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자! 컴퓨터의 내구조는 어떻게 생겼길래 방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최소의 정보 단위는 0과 1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컴퓨터는 이처럼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비트입니다. 비트는 0 또는 1이라는 정보를 담을 수 있는데요. 신호가 없고 있고 불이 꺼지고 켜지고 0과 1 이런 정보들만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우리 사람은 10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숫자 1부터 10까지 10진수를 다룰 수 있지만 컴퓨터는 신호가 없고 있고 딱 두 가지로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진수들이 모여서 조금 더 큰 범위의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죠. 1비트는 0과 1, 딱 두 가지의 종류만 담을 수 있고요. 두 가지의 비트로는 0001, 1011, 총 4가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 공식을 이용해보면 한 비트당 두 가지의 경우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2 곱하기 2는 4, 총 4가지의 경우를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3비트로는 그렇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8가지의 경우를 나타낼 수 있고요. 8비트로는 총 256개의 다른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밍에서 또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1바이트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1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256가지의 다른 정보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숫자로 친다면 256가지의 다른 숫자를 담을 수 있으므로 숫자 0부터 시작한다면 255가지의 숫자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우리 사람에게 익숙한 숫자 29를 이진수로 나타내려면 간단합니다. 2로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29를 2로 나누면 14라는 목이 생기고 나머지 값은 1이 되죠. 그리고 이 14를 다시 2로 나누게 되면 7이라는 몫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0입니다. 7을 다시 2로 나누면 3이라는 몫이 발생하고 나머지가 1이 생기죠. 3을 다시 2로 나누면 1이라는 몫이 생기고 나머지 값 1이 발생하게 되죠. 1은 더 이상 2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여기까지 발생한 모든 나머지 값을 연결하게 되면 이진수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다시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고 싶다면 나누게 했던 것과 반대로 이제 2의 0승, 2의 1승 각각의 비트의 위치를 2의 0승, 2의 1승 이렇게 숫자를 증가하면서 곱한 다음에 곱한 결과값을 모두 더하면 10진수로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말하는 숫자는 이렇게 이진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 공식을 이용해보면 한 비트당 두 가지의 경우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2 곱하기 2는 4, 총 4가지의 경우를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3비트로는 그렇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8가지의 경우를 나타낼 수 있고요. 8비트로는 총 256개의 다른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밍에서 또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1바이트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1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256가지의 다른 정보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숫자로 친다면 256가지의 다른 숫자를 담을 수 있으므로 숫자 0부터 시작한다면 255가지의 숫자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우리 사람에게 익숙한 숫자 29를 이진수로 나타내려면 간단합니다. 2로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29를 2로 나누면 14라는 몫이 생기고 나머지 값은 1이 되죠. 그리고 이 14를 다시 2로 나누게 되면 7이라는 몫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0입니다. 7을 다시 2로 나누면 3이라는 몫이 발생하고 나머지가 1이 생기죠. 3을 다시 2로 나누면 1이라는 몫이 생기고 나머지 값 1이 발생하게 되죠. 1은 더 이상 2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여기까지 발생한 모든 나머지 값을 연결하게 되면 이진수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다시 이진수를 십진수로 변환하고 싶다면 나누기 했던 것과 반대로 이제 2의 0승, 2의 1승 각각의 bit의 위치를 2의 0승, 2의 1승 이렇게 숫자를 증가하면서 곱한 다음에 곱한 결과값을 모두 더하면 십진수로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말하는 숫자는 이렇게 이진수로 변환이 되는데 그렇다면 문자는요? 네, 예를 들어 알파벳 A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요. 알파벳 N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특정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사람들이 미리 약속해둔 테이블을 이용해서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테이블을 이용해서 서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표는 ASCII라는 문자열 코드 표를 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ASCII 코드에 들어있는 문자열은 1바이트로 충분히 다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ASCII 코드의 한계점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다국어 언어와 문자열들이 많은데 ASCII 코드에는 그런 모든 문자열이 들어있지 않아요. 한국어도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요. 우리 지구상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자열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에 들어있는 문자열은 1바이트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2바이트 또는 그 이상의 바이트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문자열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표가 바로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 테이블을 보시면요. ASCII 코드에 있던 문자열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다국어의 언어들의 문자열도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심볼과 이모지 같은 아이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당연히 한글도 유니코드에 들어 있습니다. 한글을 유니코드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은요. 여기에 명시되어져 있는데요. 이처럼 유니코드는 다양한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보면 컴퓨터는 0과 1, 이 두 가지의 종류 중 하나만 담을 수 있는 비트라는 가장 최소의 단위를 가지고 있고 이 비트를 여러 개 묶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1바이트를 가장 최소의 단위로 잡고 보는데요. 이런 비트와 바이트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어떤 데이터 타입이냐에 따라서 메모리에 얼마나 크게 공간이 확보되는지가 정해집니다. C, Go, Rust, Embedded나 메모리가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타입을 알맞게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과 같이 한 자리의 숫자를 담을 거면서 2바이트나 4바이트 타입의 변수를 사용하면 메모리 낭비겠죠? 맛보기로 살짝만 보여드리면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사이즈가 살짝 변동될 수 있지만 보통 char 타입 같은 경우는 1바이트로 측정이 되고요. unsigned라는 양수만 다룬다면 0부터 255까지, signed라는 음수부터 양수까지 다루는 범위라면 마이너스 127부터 양수 127까지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short는 2바이트로 측정이 되고요. unsigned의 경우라면 0부터 65,535까지 표현이 될 수 있고요. int는 4바이트, long은 8바이트로 표현이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Go에서는요. signed int 8비트부터 시작해서 unsigned int 8비트, int 16비트 등 다양한 타입들이 존재하고요. 동일하게 rust에서도요. int 8비트부터 시작해서 128까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타입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넘버 하나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도 제각기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세분화적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는 1바이트 이상 우리가 영상을 주고받을 때 쓰는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1바이트에 1024를 곱한 게 1킬로바이트고요. 1킬로바이트에 1024를 곱한 게 메가바이트. 동일하게 1024를 곱하면 기가바이트가 되고요. 1기가바이트에 1024를 곱하면 테라바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이진수 단위로 곱해진 사이즈는 운영체제에서 우리가 사이즈를 확인할 때 주로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10진수 단위로 곱해진, 즉 1바이트에 1000을 곱해서 킬로바이트가 되고 1킬로바이트에 1000을 곱해서 메가바이트가 되는 이런 사이즈들은 외장 디스크나 USB에 표현된 사이즈는 주로 10진수 단위로 곱해진 것을 말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컴퓨터의 용량도 작았고 하드디스크의 사이즈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큰 문제점은 아니었어요. 10진수 단위의 1000바이트와 2진수 단위의 1024는 24바이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크지 않지만 우리가 테라바이트를 얘기한다면 24기가바이트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테라바이트라도 10진수로 계산한 건지 2진수로 계산한 건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정말 많이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100메가바이트라고 표기된 USB를 사서 운영체제에 꼽았더니 실제로 내가 저장할 수 있는 사이즈는 95.37메가바이트라고 뜨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조사에 항의하거나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10진수 표기법과 2진수로 계산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혼돈을 잠재우고자 1998년 IEC라는 단체에서 다른 표기법을 제안합니다.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는 기존의 사람들이 쓰는 10진수 단위로 남겨두고 바이너리 형태로 얘기할 때는 키비바이트, 메비바이트, 이 바이너리에서 BI를 딴 BI
I를 붙여서 키비바이트, 메비바이트, 기비바이트, 테비바이트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킬로바이트와 키비바이트를 섞어서 사용하긴 해요. 그래서 가끔 메가바이트를 바이트 형태로 변환할 때 구글 컨버터를 이용을 하는데요. 컨버터에 보시면 이렇게 메가바이트인지 메비바이트인지 확실히 구분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컨버터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텍스트 인코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면요. 우리가 어떻게 현존하는 많은 문자열들을 바이너리 형태로 나타낼 건지 그 규격을 약속을 하는 것이 텍스트 인코딩입니다. 예전에는 각각 나라별로 언어마다 다양한 텍스트 인코딩이 존재했는데요. 서로 다른 인코딩 규격 때문에 웹사이트가 깨지거나 한글 문서가 읽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UTF-8이라는 인코딩인데요. Unicode Transformation Format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이 MET은 8비트를 말하는데 럽과 켄이라는 아저씨가 개발한 인코딩인데요. 이 럽 아저씨가 입고 있는 티셔츠에 익숙한 캐릭터가 보이시나요? 네, 바로 고 언어를 창시한 럽 아저씨가 만든 텍스트 인코딩 방법이에요. 이 UTF-8은요, 기존의 ASCII뿐만 아니라 모든 유니코드를 나타낼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통상적으로 법령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텍스트 인코딩이에요. UTF-8은 가변 길이 유니코드 인코딩 방식입니다. 즉,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길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모든 ASCII 코드는 7비트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UTF-8에서는 1바이트로 다 표현할 수 있고요.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최소 2바이트부터 4바이트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UTF-8에서는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대로 데이터를 표현하고요. 만약 2바이트 이상이 필요하다면 첫 번째 덩어리에서 10을 앞에다 붙여주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110을 붙여주면서 총 문자를 나타내는데 몇 바이트가 필요한지 힌트를 줄 수가 있어요. 만약 3바이트가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4바이트가 필요하다면 1110을 붙여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UTF-8은 가변 길이이기 때문에 바이트가 더 필요하다면 데이터의 범위를 더 늘려서 더 많은 문자열을 나타낼 수 있고요. UTF-16이라는 다른 인코딩 방식도 있는데요. 이것도 가변 길이지만 기본적으로 2바이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SCII와 같이 1바이트로만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바이트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UTF-16보다는 UTF-8이 더 통상적으로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제가 깜짝 놀랐던 비트와 바이트, 텍스트 인코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과 같이 고차원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파일을 읽거나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비트와 바이트, 텍스트 인코딩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루게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코멘트 잊지 마시고요. 이것도 정리해주세요 라는 게 있다면 꼭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 Bye! 언어의 포인터. 왜 굳이 이런 거 배워야 하죠? 참치를 안 쓰는데 포인터를 알아둘 필요가 있나요? 사업을 운영하다가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복잡해지면 매니저를 고용해서 매장의 운영과 관리를 맡길 수가 있겠죠. 짜잘하고 골치 아픈 일은 매니저가 다 해주니까 주인은 전반 경영에 더 집중할 수 있겠지만 매니저만 믿고 아예 매장 일에 신경을 꺼버리기에는 아무래도 불안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매니저도 사람이 이상 실수를 할 수 있고 일하는 방식이 주인이 의도했던 바랑 다를 수도, 심지어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동차의 경우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비소에 가져가서 점검과 수리를 맡길 수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차 정비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차를 좀 더 스마트하게 바가지 안 쓰고 운영할 수 있겠죠. 프로그래밍이 발달하고 개발 환경이 좋아지면서 오늘날 개발자들은 컴퓨터 내부에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도 어느 정도의 소프트웨어들은 무난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됐어요. 프로그래밍에 사용하는 언어들도 기계어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사람에게 보다 친숙하고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언어들로 손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됐죠. 하지만 그런 언어들일수록 마치 매장을 전담한 매니저처럼 기계에서 세부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언어를 쓴 개발자로부터 감춰놓게 돼요. 이런 로우 레벨에 대한 지식 없이도 개발자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시니어 개발자, 특히 높은 연봉을 받는 고급 개발자로 성장하는 건 컴퓨터에 대한 이 세부 지식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를테면 메모리가 어떻게 운용되는가 하는 것 말이죠. 때문에 찬반 의견이 있지만 개발자라면 C나 C++ 같은 언매니지드 언어를 하나쯤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메모리 관리를 가비지 컬렉터 같은 매니저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해줘야 하는 언어들 말이죠. 이에 사용되는 수단 중 하나가 포인터예요. 포인터는 내가 컴퓨터의 메모리에 보다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 비유하자면 기다나 집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를 관리해주는 고랭이나 러스트 같은 언어들도 사용자가 이를 직접 할 수도 있도록 포인터 기능을 오픈해서 제공해요. C를 배우는 중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자바나 파이썬처럼 포인터가 없는 언어부터 배우시는 분들도 C 언어의 포인터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영상을 통해 얄팍하게나마 알아두고 나면 컴퓨터를 알아가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회사에서 지원해준 코딩 교육,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온갖 커뮤니티까지 다 배웠어.
바로 코드로 들어보죠. 문자 변수 language, 정수 변수 this year, 그리고 더블 변수 파일을 지정하고 값을 입력했어요. 이렇게 변수에 입력된 값들은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돼요. 이 영상에서 메모리를 요리 재료와 도구들을 얻는 조리도로 비유했죠. 이렇게 한정된 공간 안에서 변수나 함수들의 값들이 필요에 따라 올려놓아지고 다 쓰이면 치워지고 하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어느 변수에 지정할 값을 다른 여러 곳에서 써야 할 때가 있어요.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철수가 팀이 같이 쓰는 책에서 찾아놓은 내용을 팀원인 영희랑 돌주이도 필요해서 알려줘야 할 때 이거 일일이 베껴 적어서 보내주는 건 종이 낭비겠죠? 그 내용이 있는 페이지 번호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C에서 어느 함수에 변수가 인자로 주어질 때는 그 값이 복사되어서 즉 베껴 적어져서 넘어가게 돼요. 복사가 된다는 건 메모리의 다른 어딘가에 그 크기만큼을 중복된 값이 차지한다는 거겠죠? 그렇게 메모리를 낭비하지 않고 페이지 번호만 적어서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터예요. 이 메모리의 모든 칸에는 각각의 주소가 있어요. C 수업을 들으셨다면 포인터가 이 주소값, 즉 메모리상 변수의 위치를 가리킨다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P0이란 포인터 함수로 하여금 랭귀지의 위치를 가리키게 하는 코드 형식이에요. 이렇게 출력하면 랭귀지의 값인 C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위치를 가리킨다는 말은 충분하지 않아요. 시작하는 페이지와 줄을 줬으면 어디서 끝나는지도 알아야죠. 변수에 쓰이는 메모리는 어떤 자료형이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요. 정수는 1이든 100이든 1000만 자릿수든 4바이트, 즉 32비트를 차지하죠. 값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반면 더블은 0.1이라는 값에도 8바이트를 차지해요. 컴퓨터의 데이터는 수많은 0과 1, 즉 on과 off로 이루어져 있어요. 메모리의 칸 하나하나가 on 또는 off가 되어 이진수를 만들죠. C에는 없지만 true and false를 나타내는 참 거짓 자료형은 실제로는 기계마다 다르지만 이론적으로는 칸 하나, 즉 1비트면 충분하겠죠? on, off, 홀짝이니까요. 요일이라는 자료형이 있다고 쳐요. 1, 월, 화, 수, 목, 금, 토 7가지 합치겠죠? 2의 3승이 8이니까 칸 3개면 충분히 나타낼 수 있네요. 칸 3개의 조합으로 어떤 요일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요일 변수는 3비트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포인터를 지정할 때 이렇게 자료형도 굳이 연기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건 인테저니까 이 주소로부터 4바이트, 즉 32개 비트들을 읽어내라는 이야기죠. x를 바라보도록 한 p1이 가리키는 값을 출력해보죠. x에 넣은 대로 1이 나오네요. x의 값을 증가시키면 예상대로 2가 나오고요. 그럼 포인터의 값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포인터의 정수값을 더하면 자료형의 크기 곱하기 그 값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x 다음에 y를 지정했으니까 이렇게 포인터 1을 더해서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 y값이 출력되지 않을까요? 웬걸 전혀 엉뚱한 값이 나와버렸네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변수들은 프로그래머가 지정하는 대로 예측 가능한 곳에 나란히 배열되지 않아요. M1 포인터만 메모리나 우주에서 미화가 돼버렸네요. 포인터야, 진주하고 다시 왼쪽으로 한 발짝. 자, 제자를 찾았죠. 정비사에게 맡길 일을 자동차에 대한 지식 없이 시도했다가 차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처럼 포인터도 정확히 알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값들이 나란히 연속으로 배열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맞아요, 배열을 사용했을 때죠. 배열을 지정하고 포인터 P2가 첫 값을 가리키게 합니다. 출력하면 이렇게 첫 번째 값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옮길 때마다 이렇게 다음 값이 출력되죠. 5칸 오른쪽으로 옮기면 그 위치의 값이 나오고요. 포인터는 이렇게 배열과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하는 것 외에도 배열의 값들에 접근하는 또 다른 방식을 제공해서 상황에 따라 코딩이 더 편리해지도록 해주죠. 포인터의 효용은 여기까지일까요? 아까 얘기한 팀 프로젝트를 생각해보죠. 철수가 찾아놓은 내용을 영희가 검토하는데 뭔가 수정하거나 첨언할 부분이 있어요. 포인터 없이 철수가 베껴 적어준 내용을 다 수정하면 이를 영희 혼자서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출력했을 때 영희에게 인재로 주어진 것만 변하고 원본은 그대로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포인터로 주어진 페이지로 원본상의 내용을 찾아서 거기다 수정을 해줘야 모든 팀원들이 볼 수 있는 거죠. 변수가 함수에 의해 값이 변경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특정 변수나 객체의 값을 그대로 함수에 복사해주는 게 아니라 포인터로 위치만 넘겨주는 걸 reference,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고 해요. 사실 C#이나 자바 같은 매니지드 언어에서는 사용자에게 감출 뿐 이 과정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C에서 이를 직접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는 부분이 성가시지만 그만큼 컴퓨터의 동작에 대해 보다 실감나게 직접 만져보며 배우는 기회가 되겠죠. 포인터의 다른 수많은 효용 중에 하나를 알 수 있는 예제로 링크드 리스트가 있어요. C 링크드 리스트를 구글링하면 나오니까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C의 배열은 지정된 자료형에 여러 값을 담을 수 있지만 그 전체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크기가 5인 정수 배열을 만들었는데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정수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또 언제 얼마나 더 추가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M1 로고로 그때그때 동쪽으로 공간을 늘려서 전체를 복사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 소모가 크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배열 크기를 크게 할당하는 건 역시 메모리 낭비고 불안하기도 해요. 또 다른 문제, 배열에 들어간 값들 사이에 새 값을 끼워 넣어야 할 때가 있어요. 배열에 여유 공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C 배열에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후의 값들을 끝에서부터 하나하나 오른쪽으로 옮겨야 만들어진 한 칸에 값을 넣을 수가 있겠죠? 코딩하는 개발자도 번거롭고 이걸 다 해야 하는 컴퓨터로서도 에너지 소모가 있을 거예요. 포인터를 사용하는 링크드 리스트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C로 찬 링크드 리스트의 요소는 자신의 값 그리고 다음 요소를 가리키는 next란 포인터를 가진 struct예요. 첫 번째 요소에는 이 값이 들어
들어가고 아직 다음 요소가 없기 때문에 포인터는 널이에요. 다음 값이 새 요소로 생성되면 이전 요소의 넥스트 포인터는 이 새 요소의 주소로 위치를 지정하죠. 아까 말했듯 메모리에 새 값이 저장될 위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어디에 저장되든 그 주소를 이전 요소에 전달함으로써 각 요소의 다음 값을 어디에서 찾으면 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소들이 추가될 때마다 이전의 마지막 요소들에 새 요소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마치 비상 열람망처럼 시작하는 요소나 그 위치만 알고 있으면 요소들을 하나하나 거쳐서 리스트 전체에 접근할 수 있겠죠. 기똥차지 않나요? 중간에 값을 추가하는 것도 간단해요. 추가할 위치 이전 요소의 넥스트가 새 요소를 바라보도록 변경하고 새 요소는 이전 요소의 넥스트가 바라보던 다음 요소를 넥스트가 가리키도록 하면 되는 거죠. 알겠나요? 코드를 살펴보신 분들은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뿐 아니라 뒤로도 이동할 수 있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시작과 끝이 없이 빙빙 순회하는 서큘러 링크 리스트도 직접 연습 삼아 짜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료 구조 배울 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도 막상 사용하려면 머리 아픈 게 포인터예요. 지식을 넘어서 연습으로 쌓이는 내공이 필요한 영역인 거죠. 포인터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부분은 댓글로 지적 부탁드리고요. 모두들 즐거워하세요. 생각만 해도 토 나오는 C 언어의 포인터. 왜 굳이 이런 거 배워야 하죠? 전치를 안 쓰는데 포인터를 알아둘 필요가 있나요? 사업을 운영하다가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복잡해지면 매니저를 고용해서 매장의 운영과 관리를 맡길 수가 있겠죠. 짜잘하고 골치 아픈 일은 매니저가 다 해주니까 주인은 전반 경영에 더 집중할 수 있겠지만 매니저만 믿고 아예 매장 일에 신경을 꺼버리기에는 아무래도 불안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매니저도 사람이 이상 실수를 할 수 있고 일하는 방식이 주인이 의도했던 바랑 다를 수도, 심지어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동차의 경우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비소에 가져가서 점검과 수리를 맡길 수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차 정비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차를 좀 더 스마트하게 바가지 안 쓰고 운영할 수 있겠죠. 프로그래밍이 발달하고 개발 환경이 좋아지면서 오늘날 개발자들은 컴퓨터 내부에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도 어느 정도의 소프트웨어들은 무난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됐어요. 프로그래밍에 사용하는 언어들도 기계어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사람에게 보다 친숙하고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언어들로 손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됐죠. 하지만 그런 언어들일수록 마치 매장을 전담한 매니저처럼 기계에서 세부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언어를 쓴 개발자로부터 감춰놓게 돼요. 이런 로레벨에 대한 지식 없이도 개발자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시니어 개발자, 특히 높은 연봉을 받는 고급 개발자로 성장하는 건 컴퓨터에 대한 이 세부 지식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를테면 메모리가 어떻게 운용되는가 하는 건 말이죠. 때문에 찬반 의견이 있지만 개발자라면 C나 C++ 같은 언매니지드 언어를 하나쯤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메모리 관리를 garbage collector 같은 매니저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해줘야 하는 언어들 말이죠. 이에 사용되는 수단 중 하나가 포인터예요. 포인터는 내가 컴퓨터의 메모리에 보다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 비유하자면 기대나 집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를 관리해주는 고랭이나 러스트 같은 언어들도 사용자가 이를 직접 할 수도 있도록 포인터 기능을 오픈해서 제공해요. C를 배우는 중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자바나 파이썬처럼 포인터가 없는 언어부터 배우시는 분들도 C 언어의 포인터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영상을 통해 얄팍하게나마 알아두고 나면 컴퓨터를 알아가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코드로 들어보죠. 문자 변수 language, 정수 변수 this year, 그리고 더블 변수 파일을 지정하고 값을 입력했어요. 이렇게 변수에 입력된 값들은 메모리의 어딘가에 저장돼요. 이 영상에서 메모리를 요리 재료와 도구들을 얻는 조리도로 비유했죠. 이렇게 한정된 공간 안에서 변수나 함수들의 값들이 필요에 따라 올려놓아지고 다 쓰이면 치워지고 하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어느 변수에 지정할 값을 다른 여러 곳에서 써야 할 때가 있어요.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철수가 팀이 같이 쓰는 책에서 찾아놓은 내용을 팀원인 영희랑 돌주이도 필요해서 알려줘야 할 때 이거 일일이 베껴 적어서 보내주는 건 종이 낭비겠죠? 그 내용이 있는 페이지 번호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C에서 어느 함수에 변수가 인자로 주어질 때는 그 값이 복사되어서 즉 베껴 적어져서 넘어가게 돼요. 복사가 된다는 건 메모리의 다른 어딘가에 그 크기만큼을 중복된 값이 차지한다는 거겠죠? 그렇게 메모리를 낭비하지 않고 페이지 번호만 적어서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터예요. 이 메모리의 모든 칸에는 각각의 주소가 있어요. C 수업을 들으셨다면 포인터가 이 주소값, 즉 메모리상 변수의 위치를 가리킨다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P0이란 포인터 함수로 하여금 랭귀지의 위치를 가리키게 하는 코드 형식이에요. 이렇게 출력하면 랭귀지의 값인 C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위치를 가리킨다는 말은 충분하지 않아요. 시작하는 페이지와 줄을 줬으면 어디서 끝나는지도 알아야죠. 변수에 쓰이는 메모리는 어떤 자료형이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요. 정수는 1이든 100이든 1000만 자릿수든 4바이트, 즉 32비트를 차지하죠. 값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반면 더블은 0.1이라는 값에도 8바이트를 차지해요. 컴퓨터의 데이터는 수많은 0과 1, 즉 ON과 OF로 이루어져 있어요. 메모리의 칸 하나하나가 ON 또는 OF가 되어 이진수를 만들죠. C에는 없지만
true and false를 나타내는 참 거짓 자료형은 실제로는 기계마다 다르지만 이론적으로는 칸 하나, 즉 1비트면 충분하겠죠. on, off, 홀짝이니까요. 요일이라는 자료형이 있다고 쳐요. 1, 월, 화, 수, 목, 금, 토 7가지 합식이겠죠. 2에 3승이 8이니까 칸 3개면 충분히 나타낼 수 있네요. 칸 3개의 조합으로 어떤 요일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요일 변수는 3비트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포인터를 지정할 때 이렇게 자료형도 굳이 연기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건 인테저니까 이 주소로부터 4바이트, 즉 32개 비트들을 읽어내라는 이야기죠. x를 바라보도록 한 p1이 가리키는 값을 출력해보죠. x에 넣은 대로 1이 나오네요. x의 값을 증가시키면 예상대로 2가 나오고요. 그럼 포인터의 값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포인터의 정수값을 더하면 자료형의 크기 곱하기 그 값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x 다음에 y를 지정했으니까 이렇게 포인터 1을 더해서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 y값이 출력되지 않을까요? 왜 그걸 전혀 엉뚱한 값이 나와버렸네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변수들은 프로그래머가 지정하는 대로 예측 가능한 곳에 나란히 배열되지 않아요. M1 포인터만 메모리한 우주에서 미화가 돼버렸네요. 포인터야 진정하고 다시 왼쪽으로 한 발짝. 자, 제자를 찾았죠. 정비사에게 맡길 일을 자동차에 대한 지식 없이 시도했다가 차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처럼 포인터도 정확히 알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럼 값들이 나란히 연속으로 배열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맞아요, 배열을 사용했을 때죠. 배열을 지정하고 포인터 P2가 첫 값을 가리키게 합니다. 출력하면 이렇게 첫 번째 값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옮길 때마다 이렇게 다음 값이 출력되죠. 5칸 오른쪽으로 옮기면 그 위치의 값이 나오고요. 포인터는 이렇게 배열과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하는 것 외에도 배열의 값들에 접근하는 또 다른 방식을 제공해서 상황에 따라 코딩이 더 편리해지도록 해주죠. 포인터의 효용은 여기까지일까요? 아까 얘기한 팀 프로젝트를 생각해보죠. 철수가 찾아놓은 내용을 영희가 검토하는데 뭔가 수정하거나 첨언할 부분이 있어요. 포인터 없이 철수가 베껴 적어준 내용이다 수정하면 이를 영희 혼자서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출력했을 때 영희에게 인재로 주어진 것만 변하고 원본은 그대로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포인터로 주어진 페이지로 원본상의 내용을 찾아서 거기다 수정을 해줘야 모든 팀원들이 볼 수 있는 거죠. 변수가 함수에 의해 값이 변경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특정 변수나 객체의 값을 그대로 함수에 복사해주는 게 아니라 포인터로 위치만 넘겨주는 걸 reference,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고 해요. 사실 C#이나 자바 같은 매니지드 언어에서는 사용자에게 감출 뿐 이 과정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C에서 이를 직접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는 부분이 성가시지만 그만큼 컴퓨터의 동작에 대해 보다 실감나게 직접 만져보면 배우는 기회가 되겠죠. 포인터의 다른 수많은 효용 중에 하나를 알 수 있는 예제로 링크드 리스트가 있어요. C 링크드 리스트를 구글링하면 나오니까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C의 배열은 지정된 자료형에 여러 값을 담을 수 있지만 그 전체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크기가 5인 정수 배열을 만들었는데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정수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또 언제 얼마나 더 추가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M1 로그로 그때그때 동쪽으로 공간을 늘려서 전체를 복사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 소모가 크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배열 크기를 크게 할당하는 건 역시 메모리 낭비고 불안하기도 해요. 또 다른 문제, 배열에 들어간 값들 사이에 새 값을 끼워 넣어야 할 때가 있어요. 배열에 여유 공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C 배열에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후의 값들을 끝에서부터 하나하나 오른쪽으로 옮겨야 만들어진 한 칸에 값을 넣을 수가 있겠죠? 코딩하는 개발자도 번거롭고 이걸 다 해야 하는 컴퓨터로서도 에너지 소모가 있을 거예요. 포인터를 사용하는 링크드 리스트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C로 찬 링크드 리스트의 요소는 자신의 값 그리고 다음 요소를 가리키는 next란 포인터를 가진 struct예요. 첫 번째 요소에는 이 값이 들어가고 아직 다음 요소가 없기 때문에 포인터는 null이에요. 다음 값이 새 요소로 생성되면 이전 요소의 next 포인터는 이 새 요소의 주소로 위치를 지정하죠. 아까 말했듯 메모리에 새 값이 저장될 위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어디에 저장되든 그 주소를 이전 요소에 전달함으로써 각 요소의 다음 값을 어디에서 찾으면 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소들이 추가될 때마다 이전의 마지막 요소들에 새 요소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마치 비상연락망처럼 시작하는 요소나 그 위치만 알고 있으면 요소들을 하나하나 거쳐서 리스트 전체에 접근할 수 있겠죠. 기똥차지 않나요? 중간에 값을 추가하는 것도 간단해요. 추가할 위치 이전 요소의 넥스트가 새 요소를 바라보도록 변경하고 새 요소는 이전 요소의 넥스트가 바라보던 다음 요소를 넥스트가 가리키도록 하면 되는 거죠. 알겠나요? 코드를 살펴보신 분들은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뿐 아니라 뒤로도 이동할 수 있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시작과 끝이 없이 빙빙 순회하는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도 직접 연습 삼아 짜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료 구조 배울 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도 막상 사용하려면 머리 아픈 게 포인터예요. 지식을 넘어서 연습으로 쌓이는 내공이 필요한 영역인 거죠. 포인터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부분은 댓글로 지적 부탁드리고요. 모두들 즐거워하세요.